자, 주의 토지 통행권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분쟁이 많은 파트입니다.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다가 올해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판례로 다 나와가지고 작년보다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출제될 가능성은 이제 한번 출제돼가지고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좀 봐주시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219조 보시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게 요건입니다. 효과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더라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행권은 있지만 남의 땅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0조, 220조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반론 거 보시면요, 쭉 기본적인 판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에 처음에 나오는 판례들은 아주 좋은 말만 쭉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의할 것, 두 번째 판례. 주의할 것은 현재의 토지용법, 체크하시고,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건 아니다. 현재의 토지용법, 현재, 체크하시고. 자, 인정 여부 관련되는 거, 구름글씨 기억번 보시면,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미 통로는 있지만 실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럼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이제 장래 용법, 장차 이용 상황에 대비하여 통행을 정할 건 아니다는 판시에요. 리을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정범위. 어느 정도의 녹폭까지 인정되느냐? 그거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요. 토지 이용 현황, 뭐 여러 가지 재발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생활상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건 아니다. 그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니은번 읽어보시고 디귿번 읽어보시죠.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상 손해보상과 관련된 판례들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디귿번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위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는 통행권 소멸한다. 어쨌든 이건 그 통행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소화에 그쳐야 되거든요. 그 통로가 생겼다면 그 통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분할 일부 양도의 특칙 보겠습니다. 조문을 먼저 보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이랬죠.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전하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분할, 일부 양도. 이런 경우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무상 통행권이에요. 220조는. 무상 통행권.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정답을 뽑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올해 시험 문제도 여기서 정답을 뽑아냈는데, 자, 처음 기억번 한번 보시죠. 일부 양도에 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적용 범위. 이 판례 어떤 거냐면, 자, 공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작년에 사업시험 문제 나온 그대로인데,
여기가 이제 갑땅이고요. 여기가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해보죠. 을과 병이 공유. 그러면 지금 별 문제가 없죠? 얘는 뭐 이쪽으로 가면 되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유하는 땅을 이쪽 잘랐어요.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이제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 땅은 이제 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이제 분할 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목통이 되는 거죠. 요 땅이 공동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토지를 위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로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로만. 이쪽으로만 인정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괜히 이 사람이 원래 공로 통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지들이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갑의 그 소유권 행사에 좀 제한을 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요 땅만 갑니다. 요 땅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동일인 소유 토지 일부가 양도돼요. 일부 양도네. 분할 양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일부가 양도됐다거나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가 양도되거나 뭐 이런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일부 양도 다 마찬가지인데 동일인 소유 토지에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는 요 땅을 말해요. 그거 여기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에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해서만 생긴다.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좀 잘 봐두시고요. 요 사례니까. 이 그림이 정확하게 작년 사법시험 나온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한 필의 토지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지의 토지 중에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필지가 동일인 소유에 있다가요 일부가 양도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220조에 따른 통행권이 생깁니다. 이건 무상통행권이죠. 무상통행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만 가는데 이 통행권은 무상이다. 무상. 근데 이 적용 범위 이것도 니은번도 꽤 중요하고요. 뭐 정답이 이걸로 나왔죠? 네, 요팔레로 나왔는데 앞에 부분은 금방 봤던 판시하고 똑같고요. 무상통행권 있죠? 그 11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그래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그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의무를 가려야 된다. 그래서 무상 통행권이 소멸한다고 해요. 사람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분할을 했어요. 공유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얘가 저한테 팔았어요. 이 땅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무상 통행권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느냐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건 직접적인 그 당사자 있죠? 당사자 간에만 적용이 되고 사람이 바뀌면 219조로 간다고 해요. 219조.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의 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할 것이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좀 최소화하려는 이 판례 입장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시험 주면 신문에는 특정 승계에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판례를 중심으로 조문 먼저 기본적인 조문 이해하시고요. 판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옛날엔 굉장히 물이 중요했죠? 물론 지금도 물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조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보실 분 한번 보시고. 현대에 있어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기 관련된 조문들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온천에 관한 권리, 그 판례 있죠? 온천권 인정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방해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 판례 정도는 뭐, 그럭저럭 뭐, 봐둘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고요. 자,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 이게, 우리 시험 문제가, 상인관계가 한 문제씩은 나왔는데요. 그래서 경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저 경계만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올해 이제 주의특허인권 판례가 나왔고, 중간에 217조 생활방해 금지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 뭐 그 정도예요. 좀 나오는데. 경계는 다 조문입니다. 조문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가죠. 자, 237조.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쓰잘데기 없는 비용이죠? 못하나 그러면? 하면 되지.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의 절반의 부담. 근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 비례.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이제 측량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때요? 많이 드나요? 하여튼 이 조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 외워하고. 다음에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조문만 간단히 보시고. 2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국어는 또랑이에요. 또랑. 국어 그러면 무슨 뜻인지 뭐 안 와닿죠? 팍 와닿으세요? 국어? 뚝고 또랑이에요. 또랑. 그래서 민법 개정안에는 이제 또랑으로 바꿨어요. 도랑이죠. 도랑. 그거는 이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공유 추정.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에 단독비용을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수지목근. 요게 정답 지문으로 참 자주 나온 조문인데요.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었다. 그러면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자가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일단 그래서 청구해봐야 돼요. 청구해보고 안하면 제거. 그런데 3항.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뿌리는 그냥 자르면 돼요. 근데 수지목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청구한 다음에 안 자르면 이제 지가 자르는 거예요. 이거 좀 잘 봐두시고. 그래서 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 상린자가 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 질문이 작년 어딘데? 2003년도 작년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1조 토지의 심굴 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당연한 내용들이고. 242조.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경계부터 반 미터.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반 미터 암기하시고요. 뭐 짜증나지만 교수님들이 맞추라고 내는 문제에서 이런 거 냅니다. 1미터. 자, 그 다음에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만 보시고. 243조. 경계로부터 2m 기억하셔야 되고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됩니다. 244조.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2m 체크하시고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는 경기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 이건 경기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 이항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일단 이거 그 숫자로 나와 있는 거요. 좀 암기를 좀 하시고요. 짜증나더라도. 근데 이 그 규정들은요,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 약정에 의해서 뭐 지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보고요. 구분 소유로 가겠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원래 건물은 한동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죠. 그게 권칙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게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민법에는 215조 조문 하나 있습니다. 215조. 딱 조문 하나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고층 건물들이 별로 없던.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한동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물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건물들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여기에 대한 이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는 이 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215조는 특별한 의미가 없게 됐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면 집합건물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집합건물법은 저쪽 공인중개사에서는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문들이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기본적인 사항 빼고 뭐 집합건물법에 뭐 조문 세세한 것과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닌데 또 배제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어중간한 파트입니다. 이거 열심히 하자니 조금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안 보자니 또 이렇게 나오면 좀 안 보자니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넣긴 했는데 글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지는 또 감은 잘 못 잡겠습니다. 이거 보려고 그러면 조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집합건물법.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은 없고, 이 정도 여기서 나오는 거, 나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정도만 보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시죠. 일단 성립 보겠습니다. 구분소유 성립. 120페이지에요. 자, 한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집합건법 1조. 즉,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체크하시고. 첫 번째 요건. 그런데 하나의 건물의 각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구분 건물로 된 건 아니다. 이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당연히 구분 소유 건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각 부분을 구분 소유에 객체화할 것인 여부는 소유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를 설정하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소유자의 의사. 그리고 덧붙여 공시 방법으로서 구분 소유의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독립성.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은 언제나 따라붙는 거야. 공시가 돼야 된다, 물권은. 그래서 그와 관련된 판례를 지금 2개를 넣었죠. 똑같이 동시에 판시예요. 그래서 굵은시만 보면 한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요건. 독립성도 없는데 구분 소유 건물로 등기가 됐다. 그건 무효예요, 그거는. 그와 관련된 판시입니다. 한번 유심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이제 증축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증축. 총칙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가베라는 사람이 자기 땅 위에 이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 저당권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3계층을 증축을 했을까요?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자, 그러면 이게 증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이 건물과 하나의 건물로 취급될 것이냐, 아니면 별개의 건물로 취급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요 저당권이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 저당권이. 그래서 요 건물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면 저당권이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처분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 처분할 수가 있고, 그 경매를 통해서 경락이 있죠? 돈 낸 그 사람, 매수인은 이제 돈을 내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에 다 취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별개의 건물로 인정이 되면 저당권 요건 여기까지 뿐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매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매에 붙였다 하더라도 그 무효.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떼고도 요게 이제 독립한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일단 그게 기본.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구분소유 건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소유자 의사도 중요하다. 소유자 의사도. 그래서 소유자가 이걸 이렇게 독립성이 있을 때 이걸 하나의 건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건물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 의사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죠.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구분소유 건물 등기 그냥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앞에 보면 표지부에 건물 현황을 나타내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황이 이제 이 두 개 층이었는데 5층짜리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표기만 한 거예요. 구분소유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의 의사는 하나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하나의 건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저당권 효력은 여기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판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내용. 자, 구분소의 내용.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자,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 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이건 배타적 지배의 대상. 근데 공용 부분은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서 건물 중 전유 부분을 제외한 부분. 이건 성질 및 구조상 당연히 공용 부분 되는 게 있고 규약에 의해서 되는 게 있어요. 성질상 되는 게 지붕, 계단, 복도, 승강기, 그다음에 전기 배선, 수도가스관의 배관, 저수 탱크, 기타 등등. 잘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들이 있겠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규약에 의해서 되는 것들, 관리사무실, 노인정,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구조상 공용부분이 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건데요.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되는 건 이거는 이제 등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등기 취지를. 자, 관련 판례 굉장히 길지만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전유 부분 내지 공용 부분의 판단 시점은 세 번째 줄 결론만 보세요.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 기준. 그 이후의 변동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 두 개의 판례 있는데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지하주차 될 수 있는 사례 하나 넣은 거고,
아파트 지하실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시에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대지사용권.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고 있죠. 별개의 물건이죠, 토지와 건물은. 그래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건물을 철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를 위한 어떤 그 사용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상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어야 철거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의 건물이 그러하듯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그 건물 있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도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대지사용권입니다.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이라면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래서 대지의 사용권은 대지 소유권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 주의하시고. 대지 소유권이 한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용익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일체성.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등기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너무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오는 판례가요. 우리 일체성과 관련된 판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거는 여기까지 이걸로 정답 지문 처리한 건 좀 무리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전화부처 판결이기 때문에 뭐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해요.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 나올 거지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구분소유자 권리 의무 조문도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됐어요. 아파트가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요, 경락인이 가서 이제 경매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내고 사들였죠. 아파트에 딱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청구가 딱 된 거죠. 관리비가 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이거 한 300만원인가 연체했을 거예요. 300만원을 안 내니까 아씨 뭔 소리야, 이거 왜 나는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왜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를 나한테 청구하느냐. 그래서 못 내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단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 그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는 말이지, 전 입주자가 체납을 하면 다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괜히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게 무효다. 관리 규약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까지. 얼마나 들었을지 모르죠. 300만원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하고 돈하고, 제가 보기엔 이건 감정싸움이에요. 이런 것들. 가끔 보면 판례 택도 아닌 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꽤 있는데, 이게 진짜 감정싸움이에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근데 남는 거는 이제 이겨도 참 처참하죠.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법보다는 그냥 서로 웃으면서 합의하는 게 최고예요. 서로 이제 법으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서로 양보해가지고요, 웃으면서 해결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가지고 할 때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대법관들도 또 티격태격 싸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의견이 3개가 나와요. 3개가 나왔는데 다수 의견 정도만 기억해 두시죠.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그냥 전부 승계되지는 않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이를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는 다 있어요. 전부 승계된다는 판시가 의견이 있었고, 전부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었고, 공용 부분만 승계된다는 판시가 있었는데요. 다수 의견은 이제 공용 부분만.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우리 구분 소유와 관련된 판례에서 우리 나왔어요.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양도와 하자담보 추구권. 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좀 뭔가 부실공사가 되고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입주자가 가서, 그 어떻게 뭐 고쳐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집합건물법에 있어요. 그래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입주자가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딴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그 하자담보,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수리해달라, 손해배상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느냐 이 문제였는데, 관리는 기본적으로 현 입주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에게. 이것도 뭐 결론만 기억해 두시죠. 팔아서 치운 놈이 뭐 이걸 가질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결론 정도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관한 법률 관계. 이것들이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지 나오면 이제 조문으로 내면 이 정도 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만 훑어보고 가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전원의 공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원래 그 공유 뒤에서 보면요,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게 지분의 비율. 근데 이거는 뭐 아파트 복도,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지분에 따라 사용하겠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그 다음에 공유 부분에 대한 지분은 각자 가진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그리고 공용 부분의 분할 청구를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좀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공용 부분의 분할 청구를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굉장히 웃기잖아요. 복도에 대한 권리를 분리해서 처분하겠어요? 안 되고. 그 다음에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4분의 3. 이건 4분의 3. 네, 이제, 보통은 통상의 집회 결의.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전체 구분 소유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각 공유자.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단. 구분 소유 건물이 있으면요, 그 구분 소유자들 구성원으로 당연히 관리단이 성립하게 됩니다. 관리단. 그 다음에 그 다음 범위를 나가기는 좀 애매하네요. 시간도 다 됐고. 오늘 본 부분들이 출제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안 보자니 조금 찜찜하고, 그래서 좀 강의하기도 좀 재미도 없고 따뜻하고 뭐 이랬는데, 내일 볼 부분들은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하죠. 이 부동산 취득시효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시효 문제는 이제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선점습득은 그냥 뭐 보시면 되고, 공유 부분도 좀 한번 읽어보고 오시죠. 공유. 그 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시탁은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시간에 한번 보시는데 혼자 읽으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긴 할 거예요. 시간 되시면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고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